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APK 과정을 위한 요약 강의입니다. 그래서 APK 그러면 파이낸스 플래너의 약자인데요. 사실 대학생들이 요즘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가거나 증권사를 가거나 또 보험사 이렇게 금융기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것이 이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지금 은행 PB들 제가 오전에 신한은행 PB들 대상으로 어제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늘 오전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제가 하고 바로 이쪽으로 왔는데요. 은행 PB들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세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금융이라고 하면 주식과 펀드 같은 펀드, 보험 이런 금융상품들에 대한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PB들이 보통 4가지 분야를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APK 이 자격은 사실 전문가들을 위한 자격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취직을 위한 그런 자격증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주부들도요.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4가지를 4가지 숙제를 항상 안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과목들이 전부 다 그런 궁금증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부동산 설계라든가 은퇴 설계, 재무 설계, 직업윤리, 재무 설계 개론, 위험 관리와 보험 설계, 투자 설계, 상속 설계, 세금 설계 이렇게 과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게 200문항 정도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100점 만점에 이제 각 과락도 있고 한데 한 200문제니까 4시간 정도 시험이 끝나는 그런 이제 정도의 시험입니다. 사실 이 APK는 CFP라고 혹시 들어보시나 모르겠어요. 그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국제 인증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CFP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Certified Financial Planner예요. 이건 미국에서 탄생된 건데 국내에도 CFP 인증 자격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시험을 보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을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있고 이거를 안 따면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시험 과목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째 도전하는 과목이 CFP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욕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라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일하시거나 또 내가 일생에 살면서 어떤 도움이 좀 될 만한 거다 그러면 저 정도 과목만 따도 저 정도 라이센스만 갖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자격은 지금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공부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서 온라인 이런 교육기관에서 해주는 데가 많고요. 우리 디지털 대학에서는 이 과목을 이제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여러분께서 학점도 따고요. 3학점 한 과목당 3학점 토탈 12학점 정도니까 전체 과목을 학점도 따고 또 자격증 준비도 되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길 겁니다. 또 공부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라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마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 설명을 다 해드릴 텐데 제가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투자, 절세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고요. 투자에 대한 어떤 기법이라든가 또 종목들도 오늘 얘기가 될 겁니다. 먼저
이 신문기사가 지난 1월달 신문기사인데 300만 명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은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은퇴 대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은퇴 대란. 은퇴 대란은 2010년부터 드디어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 대란이 발생되게 된 그 연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그 55년생이죠. 태어난 지 55년생부터 그다음에 63년생까지 즉 9년 동안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러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9년 동안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7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국내에 720만 명. 이게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고요. 이분들이 드디어 이제 2010년 올해가 55세가 되는 해예요. 55년생이. 보통은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55세에서 57세가 은퇴 시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은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통계가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지금 은퇴하신 분들 76%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적연금이 뭡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교원연금, 또 하나가 국민연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런 연금들인데 그런 공적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76%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에 712만 명이 드디어 길거리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제 은퇴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자산관리 이런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인생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연령이 예를 들어서 55세 은퇴를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기대 수명이 기대 여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남자인 경우가 76세입니다. 76세. 그다음 여자인 경우가 82세고요. 수명이.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치입니다. 유아 사망률하고 교통 사망률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계를 보면 나이 60이신 분이 오늘 현재 당뇨나 고혈압이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병이 없는 분들. 따라서 나이 55세 정도의 건강한 몸이라 그러면 일단 100세까지 산다고 보면 남아있는 기간이 4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이 남게 됩니다. 보통 문제는 아니죠. 차병원의 차광열 회장님이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조만간에 앞으로 10년 안에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줄기세포라고 혹시 들어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줄기세포 뽑아가지고 저장하고 있는데 30년 저장하는데 179만 원입니다. 30년 저장하는데. 그래서 제 배우자도 피 뽑아서 저장을 해놨는데 줄기세포가 뭐냐면 우리가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 배아줄기세포는 지금 불법이지만 이 성체줄기세포는 이 혈액에서 취취를 해요. 취취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의학으로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줄기세포를 갖고 거기서 세포로 배양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건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각 대학병원에서 조혈마센터라고 해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 배양 능력이 넘버원입니다. 대단한 의학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원래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제대혈이라 해서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 그때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척추에서 뽑거나 하는 건데 지금 혈액에서 20cc 정도 뽑아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 기술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간이 나빠졌을 때 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을. 똑같은 간을. 그런 식으로 신체 장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수명이 선진국에서는 연구 기간에 따르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수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그린손해 보험 회장님이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17년 후에 20억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1,000만 원으로 여기 이게 2008년 조선경제에 났던 신문기사고요. 91년에 두 자녀 앞으로 1,000만 원씩 주식을 사줘가지고 두 명한테 두 자식, 1살, 4살짜리 자식 주식을 사줬는데 2008년에 그 주식을 팔았는데 각각 20억씩 돼 있으니까 40억 돼 있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회장님 무슨 주식을 사줬냐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사준 거예요. 그 당시 이동통신 주식. 언제? 91년. 몇 배입니까? 200배. 이번에 성공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좋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SK텔레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이 뭐죠? 장기 투자 했던 것이죠.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강남이라든가 웬만한 좋은 부동산은 20년 전에 30년 전에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강남에 30년 전에 땅을 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30년 뒤에 2008년에 저 만났을 때 그걸 팔았어요. 얼마 주고 팔았냐면 104억 주고 팔았어요. 104억. 상상 초월하죠. 104억. 대학 교수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거 104억 주고 팔아가지고 50억짜리 상가를 영등포에 사시고 나머지 이제 50억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운용한다. 물론 이제 세금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좋은 종목을 잡고 와서 자기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투자설 예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부동산을 보는 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또 투자 방법인 펀드나 주식을 보는 법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는 강의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노후에 대해서 나이 40 정도가 넘으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근무기간들이 거의 뭐 40대 중반 넘으면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이나 그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 경찰관 같은 분들이 아닌 직업군에 속하신 분들이 자영업 하신 분들, 일반 회사원 분들은요, 은퇴를 하고 나면 국민연금 하나뿐이 없는데, 국민연금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 내가 타먹는 제도가 아니죠. 내가 낸 돈을 좀 은퇴한 사람들이 타먹고 있고, 여러분들이 은퇴해서 국민연금 받을 때는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매개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잘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제도가 된다. 2050년경에.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 금액을 줄이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연금 납부하는 걸 지금 우리가 9% 정도 납부하고 있어요. 자기 급여의 4.5%로 기업에서 4.5% 앞으로 이걸 1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죠. 2030년까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즘에 직장 초년생들은 국민연금 폐지하자라고까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의 90%가 매월 3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통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이 아주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이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가서 지금 소득공제연금을 많이 하죠. 소득공제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공제연금, 보통 연금 그러면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그리고 금융상품을 고를 때, 그 AFK 책에도 나오지만, 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소득공제형으로 내가 나중에 월 20만 원 정도죠.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연 수입을 받는 근로자다. 그럼 5천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될 것이죠. 근데 사실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곱하는 게 아니라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뭘 뺍니까?
가족공제를 또 빼죠. 가족공제 빼고, 배우자 공제 같은 거 빼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님에 대한 공제 빼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공제 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를 하고 나면 3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3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여기에 300만 원을 넣어놨으면 3천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 그게 소득공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400만 원을 하실 때 은행에 가서 하느냐, 증권사에 가서 하느냐, 생명보험사에 가서 하느냐, 손해보험사에 가서 하느냐가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연금이 지금 많은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같은 그런 공적연금 말고 개인적으로 자기 소득 가지고 나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상품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소득공제연금, 소득공제연금 이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소득세 혜택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연금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일반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연금. 이거는 이제 뭐 공시이율을 가지고 이율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헌재 투자에서 가는 변액연금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보면 보통 은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편하게 집에서 쉬는 게 아니죠. 은퇴는 은퇴하는 즉시 그 다음 달부터 급여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을 우리가 은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55세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5세까지 통상적으로 한 10년, 은퇴 후 10년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가 일단 55세 은퇴 전에 쓰던 지출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거의 80% 정도가. 반면에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직전에 내가 쓰던 지출 습관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때 되면 자녀들도 장가 시집 보내야 되는 목돈도 들어갈 테고 또 골프 한 달에 2번 치다가 이때 가서 골프 안 칠 수도 없는 거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때 차를 또 다 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그 차 보험료도 내야 되고 외식도 하다 갑자기 외식 끊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은퇴 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득공제 같은 이런 상품들은 이 10년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증권이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가서 가입할 때 소득공제 같은 연금을 할 때 나중에 연금 탈 때 10년 납으로 타는 게 좋습니다. 이거 10년 납. 10년 확정으로 집중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연금은 또 두 번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금들은 종신토록 타는 게 좋고요. 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을 때까지 타먹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공제는 10년 동안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대신 10년 동안만 주는 대신에 타는 금액은 상당히 많겠죠. 종신은 죽을 때까지 타먹지만 금액은 좀 작겠죠. 그래서 55세부터 여러분께서 은퇴를 했다고 치면은 소득공제 연금 가지고 일단 10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연금 가지고 똑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두 개를 타먹다가 소득공제 연금 떨어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일반 개인연금 가지고 종신토론을 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이제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께서 혹시 퇴직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퇴직연금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연금이 통상적으로 4개 정도가 준비가 되면 일상생활하고 노후 대비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게 저런 플랜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한 30세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이 한 40 넘으면 연금에 보통 100만 원 정도씩을 납부를 해야 돼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연금 125만 원씩 냅니다. 25만 원은 저연금, 100만 원은 저 밑에 연금. 꾸준히 10년 이상씩. 우리나라 그 GDP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GDP를 알아야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대로 떨어진다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상가 운영하신 분들은 상가 임대 수입이 잘 안 나와요. 상가 임대 수입. 두 번째,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가 죽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죽으면. 우리 알고 있는 G7이라고 하는 국가들, 선진 경제 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7개 나라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 동양에서는 일본, 그 다음에 어디? 영국 플러스 독일, 이태리, 호주, 이태리,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를 우리가 선진 경제 대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진 경제 대국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0에서 2%로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산 가격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 높은 경제 성장률 하에서는 이자도 높고요. 시세 차익도 커요. 부동산을 투자하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시세 차익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0%로 가면서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가 0.3%. 그 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그 나라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가요. 우리가 1990년대에 경제 성장률이 10%로 갔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금리를 10% 받으셨어요. 1년짜리 정기 예금이. 2000년대 들어와서 여러분이 경제 성장률이 5%가 되면서 이제 금리가 5%대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이자를 통해서 어떤 재테크를 하는 시대도 끝났고, 부동산이 예전에 우리 강남 부동산이 1억 한 6천 주고 사신 분이 압구정동에 지금 한 18억 정도 합니다. 10배 정도.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까요?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세 차이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이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년에 비해서 웬만한 주택가격이 지금 다 반토막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제가 98년에 미국 회사에 다닐 때, 98년에 자산관리 회사에 다닐 때 78년도에 상가를 40만 달러 주고 4억 주고 사신 분이 20년 뒤인 저를 만났을 때, 그때가 98년도 얘기죠. 뉴욕이에요. 그것도. 만났을 때 그 상가가 얼마 돼 있었냐면 20만 달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성장률하고 맞물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 9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공실, 상가 공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상가들은요, 다 벌써 공실이 나기 시작하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직업을 잃고, 물론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10%로 갔을 때는 구로공단에서 24시간 공장을 굴려도 수출 선적일자를 못 맞출 정도로 밤을 새워서 공장을 가동을 해도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고용인을 잘라내던 시대, 공장, 고공장식 공장 짓기는커녕 공장도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 뭐냐면, 이런 경제 성장이 10%에 가다가 지금 몇 퍼센트 돼요? 5% 됐어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OECD 선진국 30개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갔던 나라가 3개 나라가 딱 있는데, 30개국 중에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요. 0.2%. 1등이 어디냐? 터키. 2등이 어디냐? 호주. 3등이 0.2%인 대한민국. 나머지 경제개발국 30개국 중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작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몇 프로로 알고 계세요? 예상. 연말 가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5에서 6% 정도 내다보고 있죠. 이거는 올 상반기에는 OECD 30개국 중에서 최고 높은 성장률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0.2%라고 하는 엄청난 전 세계 깜짝 놀랄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도 역시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성장률을 보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 3년은 경제 위기였었잖아요. 경제 위기. 지난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0.2%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로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수출을
잘하고 기업들이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수출 잘해서 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계 자산의 80%가 다 뭐예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무슨 부동산 위기가 왔었습니까?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까? 금융 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또 오라 그래요. 절대 끄떡없다 그래요. 제가 어제 그저께 만난 고객님은 저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인데 그분은요 100%가 부동산이에요. 왜? 어제 그저께 제가 만난 자산가는 일단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출만 25억이에요. 금리 6.3%로 이자만 월 1,400만 원씩 나가요. 이자만. 물론 뭐 임대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서는 웬만하신 분 만나보면 아파트 두 채 딱 있으면 30억에 40억이에요. 담보 대비 한 20억짜리에다가 미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한 30억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것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분들 만나보면 80%가 부동산이 아니라 100%, 120%가 부동산이다. 이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아무리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에 만약 부동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딱 길거리에 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만큼은 폭락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면 지탱해 줄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을 원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게 갑자기 끊어지면 은행 다 무너지고 은행 다 무너지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 신용카드 대란에 더 이상의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또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낮은 경제 성장률 하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게 뭐냐면 홍콩에 가면 아파트 한 채 400억에서 500억.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아파트가 500억, 300억 한 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은요 계속 오릅니다. 400억 주고 아파트를 한 채 사시는 분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실수요자가 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낮은 경제 성장률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근린상가라든가 일반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이 갖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일본 가서 아파트 시장 보고 왔지만 일본도 아파트 가격이 2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왜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됐던 거예요.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어떤 선진국, G7을 비롯해서 어떤 선진국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G7 국가들 중에서 유독 경제성장률이 2%에서 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왜냐? 미국은 다른 프랑스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 이런 나라가 0에서 2% 왔다 갔다 할 때, 1%대 왔다 갔다 할 때 미국은 2% 3%로 갔었습니다. 왜냐? 미국은 고령화 저출산을 해결한다. 고령화 저출산이 경제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어떻게 고령화 저출산을 해결을 했냐면 뭐 지금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지만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죠. 첫 번째, 이민정책을 굉장히 폭넓게 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원정 출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 사람 가가지고 주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 태어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걔한테는 시민권을 주는 국가예요. 묵지문화는. 여러분들 프랑스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일본 어느 나라 거기서 아이를 출생하면 그 나라 시민권 주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이를 저 병원에서 출산했다? 대한민국 신고 안 주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 차이나타운을 100년을 살아도 안 주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똑같다고 그러죠. 일본이 왜 0%를 가느냐?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이민 정책을 유일하게 안 쓴다. 동양 국가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화 저출산이 굉장히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을 펴야 될 거예요. 안 핍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예? IT 그때 재난 났을 때 말이에요. 그 흑인들 예? 데려다가 키우는 거 보면은 정말 훌륭히 넓은 국가예요. 두 번째, 미국이 고령화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은 그런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흑인들이죠. 아이만 출산만 하면 부모들까지 먹여 살려줬습니다.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식권, 쿠폰을 줬죠. 그러니까 흑인들은 맨날 애만 합니다. 애만 보면 직장 안 잡아도 돼. 왜? 부모님 쿠폰까지 같이 주니까 애 우유값도 주고 부모님 쿠폰도 주고 이런 나라에 미국이 그렇게 해서 미국 역사를 일궈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한계에 도달할 거예요. 커트라인. 그래서 이제 미국은 드디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저성장으로 갑니다. 그게 고령화 저출산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전 세계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 어디예요? 미국. 일본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어. 1980년대. 아이 나면 우리나라 돈 400만 원 줬다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 출산하면 얼마 줘요? 시군구청에서 30만 원, 20만 원 준다고. 여러분들 애 낳는다고 30만 원 준다고 애 낳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대한민국인들. 그런 거 없어요. 1000만 원 줘도 애 안 낳습니다. 한 1억 주면 애 낳지. 1억 주면. 저도 애 낳을 거야 1억 주면. 5명 못 가요. 5억 주면 애 학비 다 되는 거고 나까지 먹고 살아요. 20살 때까지 5억 묻어놔봐 어디에다가. 엄청난 수익률이 날 겁니다. 근데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선진국으로 가면 가서 그 나라 정부 재정은요 파탄으로 갑니다. 왜? 지출만 가지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진국 G7 중에서 국가 재정이 플러스 간 나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왜냐? 그게 고령화 저출산의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산관리 필요 없었어요. 아무 상관을 사고 아무 땅이나 사고 아무 주식만 사면 아까처럼 200배가 막 됐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장기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웬만한 한국 주식들 다 100배에서 200배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20년 전에 포스코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뭐 웬만한 남양유업이라든가 이러한 주식들이 20년 전에만 여러분이 샀으면 오늘 현재 그 1000만 원 묻었으면 지금 얼마 돼 있냐면 10억에서 50억 사이가 다 돼 있다. 사실 그 손 한번 들고 저도 못 샀어요. 올라갔죠. 그 당시에 이런 자산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없었다. 오늘은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별적인 소비와 전략을 하지 않으면 큰 콜이 있습니다. 우리 카드대라는 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천막 치고 길거리에서 카드 만든다는 대한민국 분이에요. 그래, 우리는 전 세계에서 90년대 경제 성장률 10%를 갖고 10년 동안의 영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갖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강의 기적. 중국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다는 나라가 지난 10년간 9.9%, 아직 10%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 따라서 그 당시에 경제 성장 10%로 갈 때 높은 경제 성장률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사든 뭐 사든 상가를 사든 사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모님들이 야 너 저기 어학연수 가라게 너 신용카드 좀 갖다 써. 너 다 써. 어린 학생들이 신용카드만 들고 돈을 팍팍 썼던 거죠. 왜? 아빠도 1억 주고 사기 10억 됐으니 펑펑 써도 되지. 하지만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야. 전 미국 가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을 하고 왜 10년 20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을 꺼내서 입고 떨어질 때까지 뉴욕의 그 월가에 가보면 그 월가에다 돈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끔한 양복에 가방을 말입니다. 가방을 20년 전, 30년 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전략이 있는가는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미국에서 자산 관리를 배우고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경제를 공부하게 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밀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요. 전략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품이 뭐 개나 소나 명품 다 들고 다니고 제 집사람도 제 명품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지 아이들 제가 과외도 시키지 말란다. 아이들은 과외 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생, 유치원생.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나중에 자라나면 취직 그냥 됩니다. 우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돼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맥도날드에 취직하려고 해도 100대 1이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박사학위를 따도 취직이 안 되는 세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월급을 40%, 50% 쓴다. 정신 나간지. 우리는 늙으면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지금 영국이나 브라질, 독일이나 어떤 나라 가보시면 고등학교, 하이스쿨만 나오면 취직 그냥 됩니다. 대학은 자기가 정말 전문 분야를 공부하기 싶어서 가는 게 대학이에요. 우리 집 교육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자, 며칠 전에 상담한 고객인데요. 자녀가 서강대를 다닌대요. 무슨 전공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전공이 뭐 기초학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어렵대요. 경영학.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부전공 경영학 하면 다 됐었는데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적이 좋아야 성적순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부모님.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드렸냐면, 경영학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대학교 때는 기초학문을 해야 돼요, 기초. 화학. 금은 여러분들 이걸 금반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금은 산업 원자재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 노트북 컴퓨터 만드는데 기본적이죠. 반도체 만드는데 금 없이는 안 됩니다. 냉장고, 뭐 텔레비전 금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이 이게 상당한 산업 원자재 아닙니까? 가시밖에 없는 건 수요는 폭발적이고. 그러니까 원자재 펀드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포트폴리오가 뭐였습니까? 80%가? 아까 배웠잖아요. 부동산. 지금은 앞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원자재.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투자에 있어서 아까 많은 증권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원자재 아파트 팔아서 100%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5억 팔아가지고 5억을 원자재 펀드에 넣는 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또 금융자산을 100% 넣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8에서 15%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원자재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추파동, 마늘파동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시장이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팔아서 5억을 넣었다가는 3개월, 6개월 뒤에 그냥 그 5억이 5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재 펀드에 묻을 때는 포션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작게 가져가서 롱텀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내다보고 원자재 펀드에 묻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3년 뒤에 쓸 돈, 2년 뒤에 쓸 돈, 5년 뒤에 쓸 돈을 원자재 펀드에 묻으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에 3년 뒤에 쓸 돈, 내가 장가가고 시집갈 돈을 넣는다면 뭐 운이 좋으면 10배 되겠지만 운 나쁘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 아닙니다. 원자재는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변동폭을.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요것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주식도 사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뜰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송을 이걸 안내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KT 주식이 제가 볼 때 상당한 전망이 있다라고 봐요. KT는 지난 10년 전에도 5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5만 원 남게. 10년 전에 KT 주식 사신 분이 지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화를 퍽퍽 낸다고. 한 푼도 안 올랐어. 근데 드디어 KT가 올 상반기에 직전 연도 상반기에 비해서 이익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54.6%가 올랐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별로 안 놀라네, 진짜. 이거는 놀라 자빠진 이야기예요. 수익이 이익이 말이에요. 54.6%.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KT가 유선 사업자 아닙니까? 우리 전화기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수익 모델이 없었다고. 그런데 KT가 돈을 벌게 된 비결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KTF라고 하는 무선 사업자가 도입이 되면서 돈을 벌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애플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아이폰 도입이 되면서, 저도 아이폰 쓰지, 여러분도 쓰시지? 그 돈 얼마 되세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되시잖아요. 아이폰 끊을 때까지. 그 수입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케이블 유선 사업자들이 왜 떼들어 버리지 아세요? 아파트에 라인만 깔아주면 돈 3만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케이블 안 보시고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케이블 보지 않아요? 가정에서?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케이블 TV 라인 깔아주면 자전거 한 대 주고 뭐 30만원씩 쿠폰 주고 하는 이유가 뭔데? 케이블 라인만 하나 깔아놓으면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선 사업자들이 굉장한 돈을 수익 창출이 모델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KT가 드디어 사건을 쳤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뜨는 종목이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뭐 그룹 속에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합니다. 제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파워포인트 강의 파일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 수정한 파일이 저장을 하면 바로 그 즉시 그 파일이 제 아이폰에 그대로 들어와요. 파워포인트. 지금 제가 클라우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막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제가 제 아이폰을 갖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미국을 가든 제가 만든 그 수정한 파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인터넷에 다 떠져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갖고 다니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숙제나 중요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노트북을 분실당해서 도둑이 훔쳐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못 찾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니에요. 다 저장이 공중에 돼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아이패드가 나오면 아마 줄을 쓸 거예요. 일본, 미국에서 아이패드 나올 때 다 줄 서서 가입했다. 그럼 아이패드 사면 아이패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 3만 원이든 6만 원, 7만 원이든 매월 사용료를. 언제까지? 아이패드 끝낼 때까지. 그 수수료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도적으로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는데 KT가 하드웨어적인 걸 공급해주고 소프트웨어적인 NHN. NHN이 그래서 외국 애들이 많이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죠. 아파트 팔아서 KT 주식에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KT 주식 전망이 좋아요. 한 5년 정도 내다보면 정말 그 5만원짜리가 50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5 팔아가지고 한 2억 전세 들어가고 3억을 묻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3억 5 쇼크가 벌어진 거야. 그 3억이 얼마가 되느냐? 300만 원 떨어지는 거야. 우선 기다리면 언젠가는 10억, 20억 되겠죠. 하지만 기다리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일단.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액을 갖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좋다,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해서 목돈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깐 10분 쉬셨다가 다시 강의 진행합니다. 아까 강의께서 그 KT 주식 말씀하셨는데 사실 KT보다 더 좋은 주식 많아요. 이런 주식인데 이거는 중국 주식입니다. 중국 주식. 사실 이런 중국 주식은 KT보다 아마 10배, 20배 더 크게 오를 것이에요. 이 중국 주식들이 보면 주가가 뭐 3,000원, 1,700원, 1,900원, 11,000원, 800원, 8,000원 이렇습니다. 중국 시장이 증권 시장이 이제 심천 시장, 그다음 상하이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가서 주식 좀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중국 주식을 여러분께서 사시려고 그러면
홍콩 시장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홍콩 시장에 가면 중국 본토에 있는 회사들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시켜놨어요. 홍콩 달러로 사게 되는데 홍콩 달러가 지금 150원 정도 됩니다. 1달러에. 이거 이제 한국 돈으로 제가 컨버를 해놓은 건데 10월 말 기준으로. 저는 여기 있는 주식 대부분 다 이렇게 사놓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KT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10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10년, 15년 되면 정말 100배에서 500배 사이 다 될 주식이에요. 이런 데 1000만 원 묻는 것이 오히려 KT보다 더 낫죠. 여기도 비리 또 꽂힐 거예요, 이제. KT가.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인민재산보험 같은 회사는 1,700원 정도인데 이거 2,000주가 최소 매입 단위입니다. 2,000주면 350만 원 정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100만 원 예전에 한때 많이들 샀어요, 사람들도. 제 고객님들 많이 사고 저도 샀는데 뭐 3배 됐다고 해서 절대 파시면 안 되죠. 나도 400배 될 때도 300배. 이게 시장 점유율이 42%. 인민재산보험이 뭐하는 회사냐면 삼성화재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자동차 사면은 손해보험사에 뭐 가입해야 돼? 책임보험하고 강제보험이잖아요. 또 운전자보험 가입해 있어요. 그게 강제보험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화재가 왜 1,000만 원이 지금 50억대 있냐면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1980년대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인구 1000명당 30대가 이제 된 거죠. 한 나라의 자동차 보급 대수가 인구 1000명당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가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1960년대에 일본이 그랬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30대가 되면서 자동차 급증이 있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인구 1000명당 28대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에서 아까 삼성화재가 그렇게 떼돈이 됐다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13억 아닙니까? 저거는 시장 점유율이 42%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6억 명이 잠재 고객입니다. 그럼 뭐 부르부르 뻔하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시장을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런 헐값에 휴식 같은 이런 종이값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버리면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증시를 오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우리나라 기업도 보호하려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2010년도 오늘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오픈됐습니까? 아니에요. SK텔레콤이나 가스라든가 텔레콤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이런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은요. 외국인들한테 오픈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ROE라고 그러죠. ROE. 우리가 주식을 살 때 ROE를 보고 사야 됩니다. 자기 자본이익률. 자기 자본이익률이 세상에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이 1에서 3%뿐이 안 돼요. 세상에 웬만한 대기업들이 20%, 30%씩 되는데요. 수익을 못 낸다고 한국전력이. 수익이 안 나. 왜 안 나죠? 전기를 못 올리잖아요. 정부에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외국 애들이 한국전력을 들이다 사면서 말입니다. 전기세를 5배, 10배로 올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야 돼. 우리나라 지금 전기를 굉장히 싸게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외국 나가면 전기세 이렇게 싼 나라 없어요. 통신하는 건 마찬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펀드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국민은행 잠실 롯데 피부센터에 어느 한 고객님이 실제로 펀드를 한 5억 정도 넣으시던 분이시고, 이거를 피부센터에서 팩스로 고객이 받으신 거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짤 때 포트폴리오 과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부동산과 금융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하나의 펀드를 운용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짜죠. 어떻게 짰습니까? 8개 종목으로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짰는데 멋있죠? 이름을 보시라고요. 너무 멋있어. 프라임베다, ING 미래만들기, 미래에서 솔로몬, KT 마켓스타, 미래에서 디스커버리, 브렉스, KB 코리아 인덱스, 미래에서 인디펜던스. 굉장히 멋있지 않은 이름들이 다 영어잖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잘 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는요, 점수를 제가 매기면 10점과 100점 만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펀드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펀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펀드는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펀드를 여러분이 가입했다는 거는 주식을 가입하신 거예요.
펀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형 펀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채권형 말고.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는 주식이 40개에서 50개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펀드를 사셨다는 거는 펀드를 40개, 50개 주식 우러미로 묶어서 그냥 산 것뿐이에요. 오늘 증시가 폭락하면 주식 투자하신 분도 폭락하고 펀드 하신 분들도 폭락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오늘 증권시장이 폭등하면 주식도 폭등하고 펀드 사시는 분도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펀드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안전하기는 주식 똑같다. 그 차이가 하나 있어.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지만 펀드는 여러분이 투자를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펀드 갖고 있는 변치 않는 원칙을 말하면 절대로 펀드에 투자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마이너스 90% 70% 될 수 있어도. 왜 그렇죠? 40개 50개 대형 우량주들이 한날 하지 망하지만 않으면 제로 절대 안 돼. 50개 주식회사들 중에서 그래 한 10개는 망할 수는 있어요. 한 30년 뒤 20년 뒤에. 하지만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우가면은 하잖아요. 이제 어느 나라 펀드든 펀드가 투자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주식은 제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안정성은 있다고 하지만 수익률은 굉장하죠.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펀드에는 40개, 50개라는 이미 주식이 포트폴리오가 이미 짜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펀드예요. 펀드를 8개로 짰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는 자세히 보세요. 프라임 배당, ING 어쩌고 이 중에서 7개는 다 똑같은 펀드예요. 이름만 껍데기만 다르지. 뭐만 달라요? 브릭스가 하나만 다른 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만 투자하는 펀드예요. 이 안에 들어온 돈은요. 자산운용상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시장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나머지 펀드 7개는 다 국내형 펀드예요. 미래에서 솔로몬 성장 주식형에도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다 들어있고 KB코리아도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전자 다 들어있고 너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증시가 폭등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주식은 내가 5개의 주식을 샀어요. 하나는 어떤 주식이요? 하나는 자동차주, 하나는 화학업종주, 하나는 조선주. 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까? 오늘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5개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개별 주식 말입니다. 그 5개 주식이 다 폭등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펀드는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께서 펀드를 이렇게 7개, 8개 샀잖아요. 한국 증시공 퇴근길에 오늘 증시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 볼 필요 없어. 내가 산 7개의 펀드 다 폭락했어. 왜? 이 하나의 펀드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40개, 50개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는 폭등하고 KT 마켓스타는 폭락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알맹이가 같은데 껍데기입니다. 따라서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그게 어떻게 짜야 됩니까? 해외 펀드 하나, 국내 펀드 하나, 원자재 펀드 하나 이런 식으로 짜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펀드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 판매하는 PB들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짜주는 게 대한민국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더군다나 펀드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적립식 투자예요. 적립식 투자 제가 오늘 이번에도 신한영 PB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제발 고객들 오면은 100% 적립식으로만 시켜요. 거치식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난 3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다 플러스 돼요. 왜 그렇습니까? 펀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준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하고 똑같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따르면 쌀 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종합주가지수 2007년도에 2000포인트에 적립식으로 100만원씩을 넣었습니다. 기계들이. 떨어질 때도 계속 넣었어요. 싼 기준가격에서 샀다는 의미 아닙니까? 시장의 바닥을 긁고 다시 1500선이 왔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익은요 1500선만 오더라도 플러스예요. 2000포인트 가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2000포인트에서 1500선까지 이때 산 것들은 다 뭐예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마이너스겠지만 이 1500선에서 1000선까지 이때 이 선 밑에서 샀던 것들은 다 낮은 가격으로 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이때 자동이체 100만원 빠진 거는 이때 와서 보면 얼마입니까? 원금 100만원이겠죠.
롯데 100만 원 가장 높을 때 100만 원 자동이체 빠진 거는 롯데 가서 얼마 돼 있을까요? 50만 원 돼 있을 거지. 롯데 100만 원 자동이체 빠진 거는 그건 150만 원 돼 있죠. 바닥을 긁고 상승하면서 또 지지해서 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수한 거 싸게 매수한 건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아니에요? 비싸게 산 거는 한 줄. 플러스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거치식으로 사신 분 한번 볼까요? 목돈을 잃어버릴 때 하나의 기준 가격으로 샀어요. 주식을 하나의 가격에 산 거와 마찬가지죠. 3년 전자로 오늘 100만 원을 샀습니다. 그럼 3년 뒤에 이 100만 원이 120만 원 돼 있으면 돈 버는 거고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 됐으면 손해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펀드를 적립식으로 샀다는 의미는 다양한 기준 가격으로 샀으니까 이 증시가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 샀던 것들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반면에 거치식 목돈으로 투자를 하신 분은요, 이때 잃어버리신 분은 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펀드 투자를 여러분께서 하실 때 적어도 적립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창고에서 1년 하실래요? 2년 하실래요? 3년 하실래요? 물어보면 몇 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3년. 전 세계 어느 나라 증권시장이든 3년 동안의 적립식으로 해서 절대 손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자산관리 재테크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AFPK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투자를 하고 돈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PK가 일상생활에 평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시험 금융기관 직원들만 준비하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그거를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요.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LG경제연구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그게 한 90페이지 정도 돼요. 90페이지 정도 되는데 LG경제연구소는 아이패스를 받아서 무료로 PDF로 다운이 됩니다.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때 읽어보세요.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8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이수철 회장이 관련돼서 기사가 매일경제에 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동산 쪽에 보면 부동산을 우리가 그 APK 중에서 부동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구의 남성리 땅입니다. 부동산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토지이용계획원은 조회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번지수를 이렇게 치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조회가 돼요. 인터넷으로 무료로.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를 조회해서 보려고 그러면 돈을 1,000원에서 1,500원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무료화 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아졌는데 예전에 제가 2002년, 2003년도에 고객분들 분석했을 때 이거 돈 내고 다 띄웠습니다. 제가 이거 1,000원, 2,000원씩 내고. 지금 뭐라고요? 무료. 더군다나 더 좋은 건 인터넷으로 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군 장성이신데 제가 국방대학원 강의를 가다 보니까 군 장성분들 고객들이 많아요.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해군 제도 출신이에요. 제도 별 4개.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 땅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컨셉트를 의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번지수를 약간 바꿨는데요. 가리고.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답이야, 답. 얼마, 한 20년 동안 보유했대. 자연녹지에다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농업진흥구역이다. 이 땅은 뭐 한 400개, 면적은 크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파는 게 좋을까요? 보지도 않거든. 남의 땅이라고 막 타가지고. 자기 땅을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고민인 거예요. 파야지 가져가야 돼. 그 기준은요,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여드려요.
개발 가능지 분석인데요. 개발 억제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존임지입니다. 여러분들 땅 같은 거 갖고 있으거나 땅 사실 때 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존임지 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절대 손대서는 안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이건 뭐라고요? 개발 억제지예요. 정부에서 개발 억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개발 불능자. 이 개발제한구역이나 하천 저수지나 경사도 10도 이상짜리 임야나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정부의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뭐냐면 옛날부터 보호 위주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 신도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예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김포 신도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뭐가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녹지 비율. 앞으로 주택이 남아돌기 때문에 마포나 이런데 재건축 허가를 할 때 정부에서는 옆집과의 간격을 넓힙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당히 줄여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다 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택이 남아도는 시대가 가는 거죠. 지금 주택이 우리나라 부족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주택보급률.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지금 102%입니다. 102%. 근데 이게 116%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선진국들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116.7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을 앞으로 116.7%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게 국토해양부의 지난 10년 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드디어 116%가 되는 때가 언제냐? 2015년경 정도. 그렇게 돼야 주택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급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빨리 파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면 이게 최악인 상황입니다. 보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산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그 고객님들 주식 보면 주식이 진짜 이거 쓰레기 같은 주식들 무시자마자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늘 매도 주문을 내고 또 팔려 또. 신기하지 않아? ROE가 마이너스 50% 이런 주식들이 팔려. ROE가 뭐예요? 자기 자본 아니, 우리는 자본이 타인 자본도 자기 자본 뿐이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가게 하나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내 돈이 5천만 원 뿐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자본이 5천만 원, 5천 원 은행에서 빌렸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율이 10%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 원 꿔가지고 1억까지 장사를 했는데, 1년 뒤에 얼마 버는 거예요? 5천만 원에 대한 10%, 500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본율이 50%라는 얘기는 뭐예요? 50%라는 얘기, 자기 자본율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그 5천만 원도 줄어들어서 2,500만 원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사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아닙니까? 조부도 월급 주고 나니까 월급 주도 넘는 거야. 그런 회사가 부지 기수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주식들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정신 나갔죠. 재밌어요. 주식 투자하시는데 ROE가 뭐냐 그러면 ROE 뭔지도 몰라요. ROE가 뭔지 몰라요. 왜 샀나 그러니까 친구가 살아있어. 좋을 것 같아서 가게 좋을 거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야, 재밌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왜 샀냐니까 옆에 뭐 들어쓴다는 거 아니까 무슨 뭐 연수원이 하나 들어쓴다고 뭐 중개업 사장님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살까 말까 하다. 뭘 봐야 됩니까? 토지용 계획원을 깨워보셔야 돼요. 제주도에 있는 땅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이 땅은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땅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파트에서 여러분 부동산 과목에서 공부하면 이런 토지용 계획으로 공부법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면 여기 있는 땅인데 그거는 뭐냐면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책을 보셔야 돼요. 이 책은 국회 도서관 들어가면은 무료로 PDF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나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양시 얼마 일산의 땅을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하는데 고양시를 얼마 전에 클릭하니까 진짜 900페이지야 900페이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땅을 살 때 말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샀어요? 우도학교 동요 메고 그냥 가가지고 샀잖아요. 그 문제가 안 돼서. 경치도 좀 보고 좋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걸로 봐야 돼요. 각 도시, 시군에 가면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어떻게 되게 상세하게 나왔다고. 여러분 제주도에 땅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제주도 땅에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또 제주도 땅 사실 분들 보시라고. 제주도는 앞으로 이 점선 보이세요? 점선? 생명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생명 그거 테스트하는 용지 같죠. 이 점선이 말입니다. 이 점선이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는 지역이에요. 제주도는 땅은 이 해변가 북쪽하고 남쪽의 해변가 중심으로만 이 점선에 들어있는 것만 사든가 갖고 있든가 해야지 이 내륙에 있는 건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갖고 있는 분은 가능한 모르는 사람한테 빨리 파버리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분석한 이 땅이 말입니다. 오라이동이 이게 688번지가 어디 있는 거나 딱 보니까 자연녹지 뭐 이렇게 땅은 좋아요. 자연녹지 좋은데 좋은 뭐 하냐고. 이 땅을 보니까 어디 있는 거냐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 그 국제공항 밑에. 이거 그림을 좀 확대를 하면 요 밑인데 자치도청 밑에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 땅을 갖고 있는 분이셔요. 이 땅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그래프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이분이 이걸 갖고 있어 30년째. 팔아요. 제가 팔으라고 했어요. 빨리.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또 사요, 내 놈을. 이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재밌는 분야고요. 세금 쪽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금 그러면 머리 아플 것 같죠? 뭐 돈 있는 사람은 세금 걱정한다. 정말에 돈 없는 사람도 세금 걱정하는 시대니까 지금. 볼까?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13억이래. 왜? 30평짜리 13억 한다고 도공렉스 같은 거. 다른 30평이면 그 사람 직업을 보니까 이게 직장인이셔. 아 그게 왜 13억까지 가나? 알고 보니까 옛날에 10수년 전 부모님이 한 1억 주고 아파트를 사줬는데 이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13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집이냐 주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오늘 사망을 했어. 부인하고 애기 둘 남겨놓고 사망했다 얘기해요. 자, 사망한 거는 정말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왜? 아파트 13억이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얼마?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지금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그래요. 그것도.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배우자가 결혼을 안 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상일 때 무조건 상속세 내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 13억이라고 하는 아파트 하나 치면 다른 남겨진 분이야. 그러면 10억을 뺀 나머지 얼마 초과하는 금액이 3억 아닙니까? 3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야지. 몇 프로예요? 20. 얼마?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여러분 5천만 원이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 가정주부가 무슨 5천만 원이 있겠어요? 지금. 그걸 사망한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내야 돼요.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그런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갖고 있더라도 또 내가 하나 살 때, 상가를 하나 살 때, 땅을 살 때도 명의를 누구 명의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돼? 부부 공동 명의로 사야지. 그럼 부부 공동 명의로 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13억짜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6억 5천, 6억 5천씩 각자 남편 명의로 6억 5천, 부인 명의로 6억 5천이겠지. 그래놓고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부인이 사망해도 상속세 내야 안 내요? 10억 미만이니까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도 부부간에는 증여 공제 한도라고 그러죠. 증여세를 안 내고 줄 수 있는 게 6억이 있기 때문에 12억짜리 부동산 하나 살 때도 부부 공동명의로 사버리면 증여세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미래의 상속세도 안 내고 또 혹시 그 부동산을 미래에 또 팔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상가는 아파트도 팔지만 안 나요? 언젠가 팔을 거라고 그거를 뭐 은퇴해서 팔든 뭐 팔든 팔 때 무슨 세금 내죠?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내지 않습니까? 양도세 낼 때 양도세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도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샀는데 여러분께서 이번에 부동산을 4억에 팔았어요. 양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 계산이 빨리 안 돼? 2억이에요. 2억 차이 생긴 거 아닙니까? 2억 차이. 세금 내야지. 무슨 세금요? 양도세. 양도세 어떻게 냅니까? 6%에서 35%까지 내야 돼요. 양도 차이 우리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2억이라고 하는 차익이 생겼으면
8,800만 원 기준. 여러분들 근로소득 내봐서 아실 거예요. 8,800이 넘으면 무조건 최고세율 35%예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2억 중에서 8,800 넘는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200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몇 프로? 35% 내셔야 됩니다. 나머지 8,800원, 그거는 이제 6%, 15% 이렇게, 25% 이렇게 쪼개서 내고, 최고세율은 35% 맞는 금액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동산이 이번에는 부부 공동이었다 이거예요. 남편과 부인과 공동으로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 이번에 파는 거예요. 이번에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1번 상황. 2번 상황은 이제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2억 주고 사서 4억에 팔았어요. 양도 차익이 똑같이 2억이 생겼어요. 이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남편과 부인으로 쪼개져요. 어떻게? 양도 차익이 쪼개지는 거예요. 1억, 1억씩. 그럼 남편분 중인분으로 각각 계산을 합니다. 합산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분 1억에서 8,800만 원 넘는 금액, 최고세율 35% 내려맞는 금액이 얼마예요? 1,200만 원. 부인도 1,200만 원. 따라서 부부 합산해봐야 35% 맞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에 대해서만 몇 프로? 35%. 단독명의로 가져갔을 때 1억 1,200에 35% 내고 싶으세요? 공동명의로 가져가서 2,400만 원에 대해서 30% 내고 싶으세요? 당연히 공동명의 아닙니다. 이처럼 상속세도 줄이고 미래의 양도세도 줄이고 재산세도 줄이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임대소득 생기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 일거삼득. 예.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부동산을 하나 살 때도 이 명의를 당신 명의로 해, 내 명의로 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게 재무설계 자산관리예요. 그런 지원점인데 돈이 30억, 50억, 100억, 200억 되신 분들은 어떨까요? 골치가 진짜 무진장 아프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그 상속증여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상속 이런 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하는데 남편분이 돈을 벌으셨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벌고 또 남편이 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으셨어요. 금융자산은 한 1억이 쌓였다 이거. 그 1억을 누구 명의 누구 통장에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남편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부인 앞으로 매월 생활비를 500만 원씩 줬어요. 네. 부인이 가정 생활을 관리를 하시니까 남편 돈만 벌고 부인이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시는 거야? 아빠도 관리비도 내고 또 뭐 장도 좀 보고 아이들 뭐 과외비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부인이 워낙 알뜰 하셔가지고 500만 원 중에 3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남겨서 200만 원을 남편 몰래 저축을 하는 거야. 주식도 사고 버스도 사고.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준 대로 다 안 쓰고 그래도 아이들에게 모아서 저축해야 돼. 이 돈이 200만 원이 5년, 6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였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 걸렸다 그러면 징겼어요. 이렇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줬으면 부인이 생활비를 다 쓰든가 아니면 남는 돈은 남편 돈에 다시 넣어줘야 돼요. 웃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꿔주려고 해요. 왜? 아들이 병원을 하나 차린다. 장사를 뭐 파리마켓을 하나 한다. 돈이 한 뭐 2억이 필요하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자, 아들한테 아버지가 돈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릴 수 있지. 왜 안 빌려줘? 아들이 장사했다는데 안 꿔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를 시켰어요. 2억을.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 이렇게 우리가 살아와요. 이 자산관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왜 불법인지 아세요? 그 2억을 주면은요, 그게 증여입니다. 그럼 그 아들은 2억을 받아서 증여세 20%를 내야 돼요. 세무서에 가서.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세상에. 근데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대신에 걸리면 증여세 폭발이야. 걸리면. 언제 걸릴까요? 세무조사 받을 때.
세무조사는 언제 받냐고요? 언젠가는 한 번씩 받죠. 죽을 때 꼭 받아요. 세무조사. 죽을 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할 때는 그 사람은 거지든 돈이 많은 천억대 부자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조사를 받아요. 심지어 거지도. 왜 그럴까요? 볼까요? 돈이 한 50억 있는 분이셔. 사망하면 상속세가 5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 때 이 돈을 다 숨겨버렸어. 어떻게 숨겨서? 현찰을 다 찾아요. 출금해가지고 금을 산 거야. 금을. 보석을 사고. 그래서 항아리 속에 묻었어. 아, 통장에는 돌아갔을 때는 땡처럼 묻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국세청에서 아니 A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 신고가 안 들어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사람의 과거 10년 동안에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를 다 해서 아, 보니까 지난 10년 안에 보니까 돈이 10억이 말이야. 인출돼가지고 다 없어진 거야. 그 자식들 국세청 불렀어요. 아, 돌아가신 분을 부를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배우자의 자식 불렀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통장에 10억이 인출이 됐는데 이 돈 어디에 썼냐 물어봤지. 물어보니까 배우자 자식이 다 나 몰라. 나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부과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쓴 돈에 대한 사용처 증명이라고 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살아있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입증을 못하면 설령 그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10억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법이에요. 따라서 재산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뭐 인출해서 자식들한테 주고 하는 것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들한테 돈을 꿔줄 때도 말입니다. 2억을 아까서 꿔줄 때도 차용증을 써야 돼요. 차용증을 써야 돼요. 부자가 아니던 말이에요. 차용증 써주고 돈을 꿔주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자를 9%를 줘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자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자 1% 줄게. 안 됩니다. 무조건 몇 프로에? 9%의 이자를 아들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에 넣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줘 국민들한테 못 시켜줘요. 국민들 다 몇월 몇씩 모여라고 해가지고 방송으로 교육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신지 알아요? 관보에 올려요. 관보 보시는 분 한번 좀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가 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요. 그렇게 하다가 법 없이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도 되지 않을 세금을 황당하게 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관리나 이런 재무설계 같은 것이 스스로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교육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AFPK 같은 과목을 공부하신 제가 그 일반인들 만나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과목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요. 아주 인생살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걸 마지막 바람으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아무 질문이요. 네, 아무거나 하세요. 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할 때, 네. 분명히 남편이 그건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그런 식으로 상속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공동명의. 그러면 한쪽이 이제 사망을 해도 확실히 상속할 때 세금이 덜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상속 전략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시죠?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버는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한 5억짜리 산다고 한번 해볼까요? 상가를 5억짜리 사는데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부인은 가정주부로서는 살았고 남편이 사업해서 남편이 버는 5억 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의는 반드시 배우자와 남편과 50대 50%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답이에요. 그래서 50대 50으로 그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이거죠. 첫 번째 이점. 미래에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다. 네, 단독명의로 가져가면 그 재산의 금액이 늘어나고 10억이 초과될 수 있잖아요. 다른 재산을 합산해서 남편분이. 그러면 남편분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살 때 부인과 공동으로 사게 되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는 10년 동안에 6억 원까지는 줘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거 참 좋은 제도 아니에요? 10년 동안이에요. 그에 따라서 2010년 오늘 현재 내가 12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사면서 부인 명의로 공동명의로 샀다는 얘기는 부인한테 얼마를 준 거예요? 6억 원어치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준 거잖아요. 자, 이거는 증여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그랬죠. 왜? 6억 원어치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아, 근데 내년에 또 2012년에 가가지고 또 부동산을 또 하나 사면 부인한테 또 줄 수 있어요? 아니요. 10년에 한 번뿐이 못 줘요.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2010년에 한 번 줬으면 2020년에 가서 또 12억짜리 살면서 부인 앞으로 또 6억도 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주고 뭐 금융자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아무튼 공동명의로 사게 되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고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상가라 그러면요. 상가라 그러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도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분께 납부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계산세, 종부세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세금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공통점을 누진세율치기라고 해요. 누진세율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누진세율치기는 뭡니까?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가 작으면 작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종합소득세가 생겨도 말이죠. 그 종합소득세가 통으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그 종합소득세를 두 부분으로 쪼개놓으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도 설명이면 됐나요? 질문 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